이번 시간에는 개항으로 발생한 새로운 경제적 기회의 출현과 그에 따른 새로운 경제 조직인 회사의 설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섬유의 출현 이전에는 섬유산업은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에서도 고급 섬유가 생산되기는 하였습니다. 하지만 조선 정부에서 사용한 고급 섬유는 중국에서 수입된 비단이었습니다. 서울의 상인 중에 가장 세력이 컸던 상인들은 중국산 비단을 독점적으로 수입해 판매할 수 있는 특권을 보유하였습니다. 국내 선유 사업을 보호하기보다는 중국산 고급 비단을 수입하는 상인들의 특권이 중요한 상황에서 조선 정부가 비단을 대체하는 수입 대체 정책을 펼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을 발전시킬 요인도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개항은 새로운 경제 기회를 계속 가져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한 새로운 경제적 기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항 후에 조선 정부도 생사 수출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중국의 기술을 도입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독일의 기술자를 고용하여 회사를 설립하려 하고 중국에서 생산에 필요한 뽕나무를 수입하기도 했지만 회사도 설립하지 못하고 생사 수출에도 실패합니다. 한국전쟁 이후에 한국 경제에서 중화학공업 분야에서 경제개발 계획을 세우고 결과적으로 성공했던 것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입니다. 하지만 뽕나무부터 수입해야 할 정도로 국내 비단 산업의 기반이 취약했었고 조선 정부의 재정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개항은 분명히 심각한 위기였습니다. 값싼 면제품의 수입으로 전통 면직 산업이 타격을 입었고 쌀 수출로 쌀값이 올라 서울이나 지방에서 쌀을 사다 먹던 서민들은 생계가 어려워졌습니다. 국가에 공물을 납부하던 서민들도 물가가 올라 고정된 납품 가격으로는 돈을 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외국 상인들이 서울에서 활동하기 시작하고 수입품이 유입되자 과거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상인들의 지위도 위태로워집니다. 그렇지만 개항기를 제국주의의 침략에 의해 경제가 악화되기만 했던 시기라고 이해한다면 너무 일면적입니다. 개항은 경제적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가격, 정확히는 상품 간의 교환 비율인 상대 가격과 경제제도를 변화시킴으로써 개항 전에는 생각하기 어려웠던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농민 중에도 재산을 모아 대지주로 성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농민 중 대지주로 성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던 것은 개항 이후 시작된 쌀 수출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더 큰 변화는 회사라는 새로운 경제 조직이 출현한 것입니다. 회사는 법률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어 구성원이 교체되어도 그와 무관하게 영속성을 가지게 됩니다. 회사의 설립 목적은 자본 규모가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크거나 사업이 높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을 경우 자본과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회사는 경제적 기회에 대한 지식과 경영 능력은 있지만 자본이 부족할 때 여러 사람들로부터 자본을 동원하는 방법으로 활용됩니다.
이러한 회사가 장기간 존속하려면 일단 경영을 잘 하여야겠지만 이해관계자 간의 상호 신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공적인 회계와 경영자의 사적인 가계가 명확히 구분되고 회계장부가 체계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회사 외부의 권력이나 폭력, 내부의 횡령이나 배임과 같은 부정행위로부터 회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갖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없다면 회사가 장기간 유지되리라는 전망을 가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회사의 설립 자체가 곤란해집니다. 회사가 설립됐다 하더라도 단기적인 이윤 추구에 그치거나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정치 권력에 의존해야만 할 것입니다. 실제로 단기간에 이러한 조건들을 갖추는 것은 어려웠기 때문에 개항기에 설립된 회사들은 거의 모두 단명하였습니다. 설립된 회사들도 장기적인 고정 투자가 필요하지 않은 상업이나 유통 부분에 집중하였습니다. 더구나 회사라는 이름과 어울리지 않는 회사도 다수 설립되었습니다. 전 현직 관료들이 회사 설립에 참여하는 것이 많았던 것도 개항기에 설립된 회사의 특징이었습니다. 사업 기회를 얻고 외부의 침해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권력에 접근하기 쉬운 관료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었고 관료들의 회사에 관한 지식이 민간에 전파되기까지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개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883년 무렵부터 회사가 설립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같은 해 한국 최초의 신문에서 회사를 소개하고 설립을 권장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관영 회사가 많았지만 개왕된 항구에서 민간 회사들도 속속 설립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객주란 옛날부터 한국에 있었던 전통 상업, 금융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방의 상인들이 물건을 가지고 오면 그 상품의 매매를 중개하고 부수적으로 운송, 보관, 숙박, 금융 등의 영업도 하였습니다. 객주들이 설립한 회사인 객주상회사는 객주로부터 가입비를 받고 회사에 소속된 객주에게만 영업을 허가하였습니다. 객주들은 위탁 판매의 대가로 물건값의 5에서 10%의 수수료를 받고 그 일부를 회사에 납부하였습니다. 객주상회사를 보면 조선 왕조의 친척을 사장에 임명하고 매년 조선 왕조에 상납금을 내기도 합니다. 회사를 보호하고 경쟁자를 물리칠 수 있는 권력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상업, 운수업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회사가 설립되기 시작합니다. 매년 설립된 회사 숫자는 정치 체제의 영향을 반영해 계단 모양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제도가 바뀔 때마다 회사 설립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러일 전쟁으로 일본의 보호국으로 전락한 후에 오히려 회사 설립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회사의 설립이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는 사실은 이 시기에 새로운 변화가 격렬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권력을 배경으로 특정 물건의 매매를 독점하거나 매점 매속으로 이익을 취하는 회사가 설립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회사의 설립을 허가받는 것을 독점권의 인정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회사들이 설립된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외국 기선을 구입하여 연안 해운업을 시도한 회사가 생겼고 러시아와의 무역을 시작하는 회사도 생겼습니다. 은행도 설립되기 시작하였고 면박직 분야에서도 회사가 설립되었습니다. 이는 면제품 수입에 대한 대응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철도 회사와 같이 철도 부서를 목적으로 회사가 설립되기도 하였습니다. 장기간 존속한 회사는 별로 없었지만 분명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국가가 회사를 설립하거나 전현직 관료들이 회사 설립에 대거 참여하는 방식이었지만 점차 일반 상공인들의 참여가 증가하였습니다. 회사 설립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학습 과정을 통해 새로운 경제제도에 적응하기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 정부는 개항의 충격에 대응하기에는 국가 역량이 부족한 약한 국가였습니다. 사회 질서 유지에 필요한 국방과 치안과 같은 공공재를 공급하며 시장 경제에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공업화를 위한 산업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은 부족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국가 역량의 기본인 재정 능력이 약했습니다. 재정 능력은 우선 과세 기반을 확충하고 조세를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 군사비와 같이 갑작스러운 지출이 필요할 경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재정 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세율의 인상에 그치지 않고 과세 대상을 새롭게 확충하고 면세 범위를 줄이며 조세가 중간에서 새 나가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징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통적인 토지세와 같은 토지 수익에 대한 과세 외에도 소비세나 소득세처럼 새로운 조세 부과 대상을 합리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선의 귀족이었던 양반의 군역 면제와 같은 면세를 줄이며 무명 잡세처럼 법에도 없는 조세나 중간 수탈을 없애는 것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통상적인 세입만으로 급증하는 세출을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에 금융기관으로부터 가능하면 낮은 이자율로 국채를 발행하거나 차입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신용이 높아야만 합니다. 신용을 얻기 위해서는 조세 수입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 적어도 이자를 안정적으로 갚을 수 있다는 금융시장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조선 왕조가 재정 능력이 미약했던 것은 중국 중심의 국제 질서 하에서 장기간 평화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재정 제도를 개혁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우선 재정 규모가 작았습니다. 중앙의 국고에 들어오는 세입은 국내 총생산의 3% 정도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재정 곤란으로 인해 상인들에 대한 채무가 누적되었습니다. 개항 이후 외교사절 파견과 개화사업 등으로 지출이 급증하자 재정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하기도 했지만 관세 수입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했고 세관 운영권도 빼앗겼기 때문에 재정 운영은 더욱 곤란해졌습니다. 현대 경제에도 선진국과 달리 개발도상국은 관세가 주된 수입인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에 대한 징수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가 상품을 통제하는 것이 가능한 항구에서 수출입 물품에 대해 관세를 거두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선 정부가 세관 운영권을 빼앗긴 것은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다양한 개혁이 진행되었지만 대부분 실패하였다고 평가됩니다. 1894년 진행된 개혁은 신분제를 폐지하고 국가의 재정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이었습니다. 앞선 강의에서 말했던 농촌의 생활상을 보면 1950년대까지도 신분 간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신분제를 폐지한 개혁이 1894년에 진행되었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볼 만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항으로 발생한 제도적 효과 중 회사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았습니다. 회사는 근대적 경제조직으로 경제적 기회에 대응하여 이윤을 창출해내는 조직입니다. 개항으로 조선에서는 다양한 회사가 조직되고 운영되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서양의 제도였고 회사라는 제도의 장점을 다 받아들이기에는 기반이 충분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경제적 기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사람들은 항상 존재하였습니다. 하지만 조선 정부는 경제적 기회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역량이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우선 재정 능력이 충분하지 않았고 징세 능력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에서 주된 세입원이 되는 관세 부분도 효과적으로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다양한 개혁이 진행되었지만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내려온 신분제를 폐지하였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더 놀라운 것은 신분제라는 불합리한 제도가 있더라도 근대 이전에서는 국가가 유지되었다는 사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